서울의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며 강남의 화려한 콘레드 호텔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호텔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정제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레스토랑 가장 구석진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듯 앉아 이미 차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의미 없이 휘저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니트는 목이 늘어나 볼품없었고 펑퍼짐한 롱스커트는 그녀의 날씬한 체형을 완전히 감추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중년 여성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서윤의 검고 긴 생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헝클어진 잔머리들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코끝에 걸린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은 그녀의 지적인 눈매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차림새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으며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사서 이 지루한 맞선을 15분 안에 끝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문의 강요에 의한 정략 결혼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림자 속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규칙적이고 힘차게 다가오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을 느낀 서윤은 짐짓 긴장한 척 어깨를 움츠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나타난 남자는 대양그룹의 젊은 CEO 강태무였으며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제왕처럼 오만하고 당당한 기세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주저함 없이 잊을 뻔 테이블을 향해 꽂혔고 서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강태무는 의자를 빼내어 서윤의 맞은편에 앉았고 약속 시간보다 2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자신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완벽하게 평온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자신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시선을 피하거나 안절부절 못했을 테지만 이 여자는 겉모습과 달리 내면이 단단한 바위처럼 고요했다. 서윤은 태무의 강렬한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뿔테 안경을 추어 올리며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는 말투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며 퇴근 후에는 집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매력 없는 여자의 초상을 그려내려 했다. 그녀의 의도는 명백히 그가 흥미를 잃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태무는 그녀의 지루한 자기소개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지만 그의 눈은 안경 렌즈 너머에 숨겨진 서윤의 눈동자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이 레스토랑의 비상구 위치와 CCTV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평범한 회사원이 가질 수 있는 습관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고도의 훈련을 받았거나 항시 위험에 노출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오자 서윤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날카로운 금소금을 발생시켰다. 고상하고 조용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러한 실수는 치명적인 결례였고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강태무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이라 그녀는 확신했다. 하지만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웨이터에게 새 식기를 가져오라 손짓했을 뿐 오히려 비싼 빈티지 와인을 주문하며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를 보였다.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채워지는 동안 침묵이 흘렀고 태무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녀가 좋아한다는 뜨개질이나
고양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대양그룹 계열사 합병이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견해를 물었다. 그것은 경제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감히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난해한 주제였기에. 서윤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여윤은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이며 멈칫했고 그 찰나의 정적은 그녀가 쌓아올린 어설픈 연극의 균열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자신은 그런 어려운 경제 이야기는 전혀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태무와 같은 포식자의 눈앞에서 보인 단 1초의 망설임은 곧 자신의 정체를 들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음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끝까지 시치미를 떼기로 결심했다. 태무는 테이블 위로 상체를 약간 숙이며 놨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연기를 하나하나 해부하듯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검지와 엄지에 박힌 굳은 살이 뜨개질 바늘이 아니라 장시간의 키보드 타이핑으로 인해 생긴 흔적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려 노력하지만 은연중에 드러나는 꼿꼿한 척추 라인이 그녀의 긴장감과 훈련된 자세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은 냉철했고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그는 이어 서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하기 힘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손목 안쪽으로 돌려찬 시계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 모델임을 지적했다. 이 모든 모순적인 디테일들은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고 태무는 그녀가 왜 자신을 속이려 하는지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연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흐릿함에서 날카로운 지성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다리를 꼬고 앉아 방금 전까지의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오만한 태도로 태무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간파한 남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아닌 당당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제 탐색전에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로 변모했고 태무의 입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유능한 파트너라고 고백했다. 집안의 압박을 잠재우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했지만 멍청한 인형을 옆에 두는 것은 사절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태무는 서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나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위장술과 대담함이 자신의 배우자로서 합격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과 손을 잡는다면 그녀가 원하는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그녀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계약이자 위험한 동맹의 제의였다. 서여윤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태무의 제안이 가져다줄 이익과 위험 요소를 저울질했고 섀도우로서 활동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왜 하필이면 검증되지 않은 자신이어야 하는지, 명문가의 영예들을 두고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지 태무에게 되물었다. 그녀는 남자의 진심이 아닌 그가 가진 패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다. 태무는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직감을 믿는다고 말했고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을 이만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이 결혼이 단순한 쇼윈도 부부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호흡만이 들리는 듯한 정적 속에서 서윤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태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결혼이라면 자신을 꿰뚫어 본 이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와 함께 판을 흔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태무는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촌스러운 옷차림조차 이제는 그녀의 비상함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앞으로 자신과 함께 만들어갈 파란만장한 미래를 기대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 말은 그들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긴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선언이었다. 딱 내 스타일이야. 결혼하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고 그 차가운 공기는 마치 주인을 닮아 있었다. 강태무와 한서윤의 결혼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예식 대신 변호사들만이 참석한 비밀스러운 서류 절차로 마무리되었다. 서윤은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이 거대한 성에 입성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옷가지보다 고성능 노트북과 해킹 장비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태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공간에 들어온 이 이질적인 존재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뿔테 안경과 늘어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태도만큼은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처럼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서윤은 짐을 풀기도 전에 태무에게 계약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자신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직함 대신 전략기획실 산하의 가장 존재감 없는 부서인 기획 2팀의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태무는 그녀의 엉뚱한 제안에 잠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곧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호랑이의 발톱 아래에서 숨을 죽이겠다는 그녀의 대담한 전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완벽한 신데렐라가 아닌 재투성이 하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부러 유행이 한참 지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써서 누가 봐도 매력없는 노처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획 2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사무실 안의 공기는 텁텁하고 무거웠으며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찌들어 있었다. 기획 2팀은 사내에서 유배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승진해서 밀려나거나 실수를 저지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패배자들의 집합소와 다를 바 없었다. 팀원들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도는 서윤을 경계와 무시가 섞인 눈빛으로 훑어보았지만 그녀의 촌스러운 행색을 보고는 이내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서윤에게 주어진 자리는 복사기 바로 옆.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구석 자리였고 그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의 냉대와 조소 섞인 속삭임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이 소외된 위치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에 내심 만족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투명 인간처럼 조용한 그녀의 존재를 금세 잊어버렸고 덕분에 서윤은 사무실 내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들을 놓치지 않고 엿들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뱃살이 두둑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그는 바로 태무의 숙부이자 대한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최전무였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최전무는 들어오자마자 김 팀장에게 결제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내용은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과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이었다. 그의 폭언은 인격 모독에 가까웠지만 힘없는 팀원들은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거나 반박하지 못한 채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지는 서류들을 줍는 척하며 최 전무의 구두 끝부터 붉게 상기된 얼굴까지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최 전무가 차고 있는 시계가 그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고가 명품이라는 사실과 그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최근 해외 도박장에서 VIP들에게만 증정하는 한정판 기념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최 전무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번 달 내로 자금 조달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팀 전체를 해체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열정이 아닌 무언가 다급하고 구린 구석을 감추려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최 전무가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뒤 사무실에는 참담한 침묵만이 남았고 김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여 김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서류 내용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비용 청구서였지만 특정 항로의 운송비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 거래처는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곳이었다. 서윤은 뿔테 안경을 추어 올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태무와 마주쳤다. 태무는 이제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 젖은 머리카락에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는데 그 나른하면서도 섹시한 자태는 낮에 보았던 최 전무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서윤의 지친 얼굴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고 회사 생활이 어땠는지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서윤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복사만 하느라 바빴다고 둘러댔지만 태무는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무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최 전무가 올린 분기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는데 태무는 서윤이 단순히 눈치가 빠른 여자인지 아니면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고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태블릿을 집어들고 스크롤을 내리며 무심한 어조로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매출 원가 항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특히 해외 법인과의 거래 내역에서 환차손을 가장한 자금 유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로워서 옆에서 듣고 있던 태무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태무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와 당신의 눈은 현미경보다 더 정밀한 것 같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태무의 칭찬에 동요하지 않고 최 전무가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준을 넘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최 전무의 비리 정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묘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태무는 서윤이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방식이 기존의 재무팀 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협조하고 있었기에 태무는 질문을 삼켰지만 그녀가 가진 능력은 분명 평범한 교육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기획 2팀에는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최 전무가 지시한 프로젝트 입찰 준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김 팀장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팀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아비규환이 되었다. 이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뻔했고 그 모든 책임은 힘없는 기획 2팀이 뒤집어쓰게 될 상황이었다. 서윤은 소란스러운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켰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로그 기록을 추적하여 이 데이터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 조작된 시각은 지난밤 자정이었고 접속한 IP 주소는 최 전무의 집무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최 전무는 기획 2팀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다.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이 사실을 태무에게 알리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서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최 전무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옆자리 대리가 수상한 눈초리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리는 평소 어리숙해 보이던 서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게 빠르다는 것을 눈치챘고 몰래 그녀의 모니터 화면을 훔쳐보려 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인기척을 느끼고 화면을 뉴스 기사로 전환했지만 대리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리는 최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신입사원 한서윤이 수상하다는 보고를 올렸고 최 전무는 즉시 그녀를 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일부러 엉뚱한 자료를 프린트하거나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대리를 안심시켰고 그 틈을 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진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다. 퇴근 무렵 태무가 예고도 없이 기획 2팀 사무실에 나타나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CEO가 말단 부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태무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서윤의 자리로 걸어왔고 책상 위에 쌓인 먼지와 그녀가 마시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 믹스 봉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마치 모르는 직원에게 하듯 차가운 말투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척했지만 그가 건넨 파일철 사이에는 최 전무의 비자금 계좌 목록이 숨겨져 있었다. 서여윤은 태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분고분하게 파일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짧지만 강렬한 눈빛 교환이 이루어졌다. 태무는 돌아서서 나가기 전 김 팀장을 향해 신입사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며 짐짓 엄한 소리를 했지만 그것은 서윤을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다. 태무가 사라지자 사무실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서윤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질투와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서윤은 자신이 확보한 서버 로그 기록과 태무가 가져온 계좌 내역을 대조하며 최 전무가 빼돌린 자금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정체불명의 로비 단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것은 단순한 사내 비리가 아니라 정계와 유착된 거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태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표정이 굳어졌지만 서윤은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에게 최 전무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는 역공작전을 제안했다. 그것은 기획 2팀이 프로젝트 입찰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되 그 원인이 최 전무의 조작 때문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이사회가 열리는 날 터뜨리는 것이었다. 태무는 서윤의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의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당신을 믿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작전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다음 날 최 전무는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기대앉아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네가 태무가 꽂은 낙하산이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태무의 동향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회유하려 했다. 서윤은 짐짓 겁먹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손을 떨었지만 그녀의 안경 다리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착각하며 껄껄 웃었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윤이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태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끼를 물었나? 서윤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안경을 고쳤었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촌스러운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지휘자였고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질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기획 2팀의 사무실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팀원들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최 전무의 신복인 박 대리는 노골적으로 서윤을 감시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 잡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며 압박을 가해왔다. 그는 서윤에게 중요한 업무는 절대 맡기지 않으는 채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 정리나 문서 파쇄 같은 단순 노동만을 지시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내며 오히려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파쇄된 문서 조각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복원해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박 대리의 유치한 괴롭힘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전주곡에 불과했기에 그녀는 감정의 동요 없이 때를 기다렸다. 이번 주에 예정된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국제 입찰은 대한그룹의 하반기 운명을 좌우할 만큼 거대한 규모였고 기획 2팀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과업이었다. 김 팀장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입찰 제안서를 다듬었고 팀원들 역시 충혈된 눈을 비비며 마지막 데이터 검증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한 구석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었는데 박 대리가 김 팀장 몰래 최종 데이터 파일이 담긴 USB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서윤의 시야에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뿔테 안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박 대리가 바꿔치기한 파일에 치명적인 오류가 심어져 있음을 직감했지만 즉시 그를 고발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서윤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박 대리 개인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최 전무의 거대한 자금 세탁 경로를 확실하게 추적하기 위함이었다. 최 전무는 이번 입찰을 고의로 실패하게 만들어 대한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자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헐값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윤은 이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희생양인 척하며 그들의 시나리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대리가 건네준 조작된 데이터 파일을 아무런 의심 없이 서버에 업로드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 파일에 역추적 코드를 심어 전송했다. 입찰 당일 프레젠테이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화면에는 엉터리 수치들이 나열되어 심사위원들의 비웃음을 샀다. 김 팀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전무는 길길이 날뛰며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지목하며 계약직 사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회사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최 전무는 서윤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고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소란스러운 사무실 입구로 강태무 사장이 들어섰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끓어오르던 사무실의 열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무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전무와 서윤을 번갈아 보았고 그의 주먹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 전무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서윤이 그에게 보낸 미세한 눈짓, 지금은 나서지 말라 하는 그 간절한 신호를 읽고는 억지로 발걸음을 멈췄다.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거짓 자백을 했고 태무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무기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하 3층에 위치한 문서 보관실로 유배되었다. 지하실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최적의 작전 기지였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먼지 쌓인 박스들을 치운 뒤 숨겨두었던 고성능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지상에서의 그녀는 무능한 실수투성이 직원으로 낙인 찍혔지만 지하에서의 그녀는 어둠 속을 지배하는 제왕이 되어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최 전무와 박 대리는 눈에 가시 갔던 서윤이 제거되자 승리에 도취되어 경계심을 풀었고 그날 밤 즉시 해외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이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윤이 심어놓은 역추적 코드가 자신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복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고 있었다. 서윤은 어두운 문서 보관실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 가득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자금 이동 경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횡령 증거가 아니라 최 전무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거대한 지하 경제의 지도였다.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윤을 거칠게 끌어안으며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느냐며 화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태무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당장 최 전무를 매장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스스로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서윤은 태무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이것은 전쟁이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윤은 태무를 서재로 이끌고 가서 자신이 확보한 유령 장부의 실체를 보여주었는데 그 양은 실로 방대하고 충격적이었다. 최 전무는 회사의 하청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것을 넘어 경쟁색의 핵심 기술을 넘기고 받은 착수금까지 세탁하고 있었다. 태무는 모니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자신의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윤의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정보 수집 능력과 담대함에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윤은 태무에게 최의 전무를 잡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 뇌물을 상납받은 정계 인사들과 부패한 검찰 라인까지 모두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며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역공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태무는 그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모든 사적인 네트워크와 자금을 동원하여 서윤의 작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위스키를 나누어 마시며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짰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문서 보관실의 유령처럼 지내며 과거의 회계 장부들을 샅샅이 뒤져 현재의 데이터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종일 문서를 뒤적이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다. 점심시간에 몰래 내려온 김 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김밥 한 줄을 건넸을 때 서윤은 오히려 김 팀장을 위로하며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강인한 모습에 김 팀장은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한편 최 전무는 입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획 2팀을 해체하고 태무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태무가 무능한 낙하산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명분으로 주주들을 선동하여 태무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다. 언론에는 이미 대양그룹 CEO의 정략결혼과 인사비리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했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태무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언론 대응을 자제했는데 이는 적들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의 보안 서버를 통해 최 전무가 이사회를 앞두고 포섭한 이사들의 명단을 입수했고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다. 도박 중독, 혼외자 문제, 불법 부동산 투기 등 이사들의 추악한 비밀들이 서윤의 손끝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 정보를 태무에게 넘기며 이사회를 최 전무의 처형장으로 만들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태무는 서윤이 건넨 태블릿 PC를 보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고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최 전무 측에서 고용한 사설 탐정이 서윤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탐정은 서윤의 과거 행적과 신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의 진짜 정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만약 서윤이 전설적인 금융전략가 섀도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는 물론 태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탐정에게 역정보를 흘려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일부러 허술한 가짜 신상 정보를 흘려 탐정이 엉뚱한 곳을 수색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탐정의 통신기기를 해킹하여 그의 의뢰인이 최 전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위협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마치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지만 완벽한 균형 감각으로 상황을 통제했다. 태무는 그런 서윤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 문서 보관실에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는 박대리였는데 그는 서윤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확인차 내려온 것이었다. 서윤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끄고 책상 밑으로 숨겼지만 박 대리의 손전등 불빛이 서윤의 얼굴을 비추었다. 박 대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왔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위협적으로 추궁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척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손은 등 뒤에서 날카로운 커터칼을 꽉 쥐고 있었다. 박 대리가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서 보관실의 불이 환하게 켜지며 경비원들과 함께 태무가 나타났다. 태무는 박 대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며 으르렁거렸다. 박 대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태무는 서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보호했다. 서윤은 태무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준 그에게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로 발전했다. 태무는 서윤에게 더 이상 혼자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윤은 태무의 단호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차가운 지하 창고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하나로 묶였다. 아침 햇살이 밝아왔지만 대한그룹의 본사 분위기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듯 침울하기만 했고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밤사이 터진 악의적인 기사들은 강태무의 리더십을 무능함으로 매도했고 그의 아내인 서윤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묘사하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한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기 시작했고 불안감을 느낀 소액 주주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태무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최 전무가 주주 총회를 앞두고 태무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기획한 치밀한 여론 조작의 결과물이었다. CEO 집무실의 전화기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고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대책회의를 소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태무는 창가에 서서 시위대의 피켓과 함성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으나 아무 죄 없는 서윤이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조롱당하는 현실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 전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었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한편 기획 2팀 사무실에서도 서윤을 향한 직원들의 노골적인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귀를 닫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동료들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돌려보며 낄낄거렸고 그녀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녀의 촌스러운 외모와 가난한 배경을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그들의 유치한 괴롭힘에 반응하는 대신 두꺼운 안경을 고쳐 쓰고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며 최 전무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러한 대중의 비난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했기에 오히려 그 연막 속에 숨겨진 적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따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언론 플레이가 성공적으로 먹혀들어 태무가 식물인간처럼 무력해졌다고 판단했고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그를 해임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다. 너무나 들뜬 나머지 그는 보안이 취약한 개인 태블릿을 사용하여 경쟁사 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태무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서윤은 점심시간을 틈타 회사 근처의 허름한 PC방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섀도우로서의 능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 최 전무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침투했고 방화벽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며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들을 뒤졌다. 수많은 횡령 장부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암호화된 폴더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대한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도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였다. 데이터를 확인한 서윤의 손끝이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증거 자료를 복사하고 서버 접속 기록을 지워 자신의 흔적을 감췄다. 최 전무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미래는 물론이고 수천 명 직원의 생계까지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이 결정적인 증거가 태무를 구원할 동아줄이자 최 전무를 지옥으로 보낼 티켓임을 확신하며 USB를 주머니 깊숙이 챙겨놓고 다시 촌스러운 계약직 사원의 모습으로 회사로 복귀했다. 그 시각 태무는 호텔 연회장에서 주요 주주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주들은 떨어진 주가와 흉흉한 소문들을 언급하며 태무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고 일부는 대놓고 최 전무의 편을 들며 태무의 퇴진을 종용하기도 했다. 태무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적을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이미 최 전무에게 매수된 이사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듯 단 고립감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담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피로에 지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와 말없이 그의 앞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낮에 확보한 USB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태무의 옆에 앉아 안경을 벗으며 이제 고개를 들어도 된다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찾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태무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화면에 뜬 기술 유출 계약서를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서윤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숙부가 저지른 매국 행위에 치를 떨었다. 그는 당장 이 증거를 들고 검찰로 달려가고 싶어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터뜨리면 최 전무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으니 모든 주주와 언론이 모인 주주총회 현장에서 공개 처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태무의 억울함을 한 방에 씻어내고 최 전무와 그 일당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주주총회에서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완벽한 방역을 위한 리허설을 진행했다. 태무는 서윤의 치밀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아내를 넘어 인생의 구원자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일이 끝나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태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처음으로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화답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최 전무 측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그들은 태무의 개인 금괴 횡령 증거를 조작하여 심어놓는 무리수까지 두기 시작했다. 최 전무의 사주를 받은 보안팀장이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시각에 태무의 사무실로 잠입하여 가짜 장부와
현금 뭉치를 금고 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CCTV가 서윤에 의해 해킹되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를 자축하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최 전무는 이사회 소집을 알리는 공문을 전 사원에게 발송하며 태무의 해임한 처리를 공식화했다. 회사 게시판과 언론은 태무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태무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비난을 퍼부었다. 태무는 출근길에 쏟아지는 계란 세례를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촌스러운 차림의 서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태무와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의실로 향하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문이 열리기 직전 태무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이제 문이 열리면 그들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콜로슴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검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서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위장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다. 촌스러운 뿔테 안경이 화장대 위로 던져지자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가 드러났고 헐렁한 트레이닝복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진 완벽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가죽 재킷과 활동성이 좋은 전술 바지를 입은 뒤 긴 머리를 높게 묶어 올려 전투 준비를 마쳤다. 문틀에 기대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태무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낯선 기분과 함께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허벅지에 밴드를 감아 소형 단검과 해킹 툴이 담긴 파우치를 고정시켰고 그 능숙한 손놀림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방탄조끼를 건네주었고 서윤은 짧은 눈짓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며 조끼를 착용했다. 오늘 밤 그들의 목표는 경쟁사인 태상그룹의 비밀 별장이었는데 그곳의 지하 서버실에는 최 전무가 팔아넘긴 기술 데이터와 불법 자금 거래의 원본 로그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위험천만한 잠입 작전이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빗길을 뚫으며 질주했고 차 안에는 비장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두 손은 서로를 굳게 잡고 있었다. 태무는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고 조수석의 서윤은 태블릿 PC를 통해 별장의 경비 시스템과 경비원들의 순찰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보안 코드를 해독하고 있었고 화면에 녹색 불이 들어올 때마다 태무는 안도와 함께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느꼈다. 별장 입구에 도착하자 태무는 작전대로 정문을 향해 차를 몰았고 서윤은 어둠을 틈타 담벼락 아래로 몸을 숨기며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태무가 차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며 시비를 거는 동안 서윤은 높은 담을 단숨에 뛰어넘어 정원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적외선 감지 센서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찾아내며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빗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를 감춰주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번뜩였다. 태무는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며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서윤은 환기구를 뜯어내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목표 지점인 지하 서버실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건물의 설계도가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보안구역을 통과했다. 지하 서버실 문 앞에는 무장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반대편 복도로 던졌고 금소금이 울리자 경호원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타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는데 단 2번의 가격으로 거구의 사내들을 소리 없이 기절시킨 뒤 그들의 아이디 카드를 챙겨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서버실 내부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서버 렉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메인 콘솔에 접속하여 태무가 건네준 USB를 껴꽂았고 최 전무의 거래 내역을 찾는 검색 알고리즘을 실행시켰다.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 속에서 핵심 정보를 걸러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마침내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폴더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최 전무와 태상그룹 CEO가 나눈 이메일과 송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데이터 복사가 90% 진행되었을 무렵 갑자기 서버실의 붉은 경고등이 켜지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다. 외부에서 태무와 실랑이를 벌이던 경비대장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수동으로 보안 시스템을 잠가버린 것이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렸지만 복도에서는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무정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USB를 뽑아 품에 넣고 탈출 경로를 모색했지만 이미 출입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잠겨있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고 소화기를 들고 선 태무가 땀범벅이 된 채 나타났다. 그는 경비원들과의 난투극으로 인해 입술이 터지고 셔츠가 찢겨 있었지만 서윤을 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무는 놀란 서윤의 손을 낚아채며 빨리 나가자고 외쳤고 두 사람은 몰려드는 경호원들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태무가 앞장서서 길을 뚫으면 서윤이 뒤에서 추격자들을 저지하는 환상적인 호흡이었다. 계단을 오르던 중 덩치 큰 경호원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태무의 뒤를 덮쳤지만 서윤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태무를 밀쳐내고 발차기로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녀의 발차기는 매서웠고 중심을 잃은 경호원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태무는 바닥에 넘어진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씩 웃으며 이 정도는 준비 운동도 안 된다고 대꾸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짜릿한 전우애와 함께 뜨거운 감정이 교차했다. 별장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주차해둔 차를 향해 달렸지만 이미 그들의 차는 태상그룹의 차량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다. 태무는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서윤은 재빨리 태무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자신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태무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포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 돌진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빗물이 섞여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윤의 운전 실력은 전문 레이서 못지않게 과격하면서도 정교했는데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드리프트로 빠져나가며 추격해오는 차량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서로 충돌하며 길을 막았고 서윤은 백미러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태무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아내가 가진 능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공포보다는 희열을 느꼈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직감했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뒤에야 서윤은 차를 세우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차 안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로 가득 찼고 아들의 난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찾아온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감싸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고 그녀의 뺨에 난 작은 상처를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서윤 역시 태무의 등 뒤로 팔을 두르며 그의 온기에 몸을 맡겼다. 태무는 서윤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며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끝장났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윤은 태무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깊어졌고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들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서윤은 품에서 USB를 꺼내 태무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내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최전무의 목을 칠 단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B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 뜨겁고 묵직했다. 태무는 USB를 꽉 쥐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고 내일 벌어질 최후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고 오직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차를 출발시켜 서울로 향했고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은 그들의 앞날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꼈고 내일 주주총회장에는 촌스러운 안경을 쓴 신입사원이 아닌 태무의 아내이자 전략가인 한서윤으로서 당당히 설 것을 다짐했다. 태무 역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여자를 지키고 회사를 바로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불태웠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전무를 무너뜨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들의 밤은 길었지만 지치지 않았고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위기를 겪으며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복수극의 주인공들은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강태무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장내의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자리 잡은 최전무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주요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과반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강태무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맹렬하게 터지기 시작했다. 태무는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착석했다. 그의 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고 무표정해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수군거렸다.
하지만 태무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최 전무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 전무 측의 공격은 거세게 몰아쳤는데, 그들은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태무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 방침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감사팀장은 단상에 올라 조작된 회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태무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유용하고 정체불명의 낙하산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석 곳곳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흥분한 주주들은 당장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라며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 전무 쪽으로 기울었고, 태무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최 전무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마이크를 잡았으며, 위선적인 표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다며 태무의 해임한 가결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쳐내야 하는 안타까움을 연기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고,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태무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최 전무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기 위해 기획 2팀의 입찰 실패건을 언급하며 그 원인이 태무가 데려온 무능한 여직원 한서윤 때문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 순간 태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고, 장내는 그의 마지막 변론을 듣기 위해 잠시 소란이 잦아들었다. 태무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회사를 갉아먹는 진짜 기생충이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찬 어조는 술렁이던 장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최 전무는 코웃음을 치며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팔짱을 꼈지만, 태무의 시선은 굳게 닫힌 회의장 출입문을 향해 있었다. 태무의 신호와 함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며칠 전까지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계약직 사원 한서윤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몸에 딱 붙는 순백의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차가운 지성과 우아함을 겸비한 낯선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의 걸음걸이를 쫓았다.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와 태무의 옆에 나란히 섰고, 그녀를 알아본 기획 2팀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다. 최 전무 역시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서윤은 청중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강태무 사장의 아내이자 전직 월가 금융전략가인 한서윤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취재진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서윤은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노트북을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연결했고,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 전무가 감사팀장이 제시했던 조작된 자료들의 원본 데이터와 그가 빼돌린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 지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최 전무의 차명 계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가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세탁하고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이어서 경제 전문가들조차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서윤은 특히 이번 기획 2팀의 입찰 실패가 최 전무의 지시에 의해 조작된 데이터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버 로그 기록을 공개했다.
로그에는 최 전무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변조한 시각과 IP 주소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 이는 그가 회사의 이익을 고의로 해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줄이 없는 증거였다. 주주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최 전무를 향해 돌아갔다. 당황한 최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여자가 보여주는 것은 전부 조작된 가짜이며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경비원들을 부르며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리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경비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최 전무의 발악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아직 보여줄 것이 하나 더 남았다며 키보드에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는 지난밤 서윤과 태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프로젝트 헬리오스 기술 유출 계약서와 최 전무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 기술만 넘기면 대양그룹은 끝이야. 내가 헐값에 먹을 수 있다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최 전무의 목소리는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은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단순히 돈을 횡령한 것을 넘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주주들이 단상으로 난입하려 하자 장내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측근 이사들은 살 길을 찾아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태무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최 전무와 그의 동조한 임원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최 전무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태무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무는 그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권력자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권선징각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모든 것이 서윤의 치밀한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최 전무가 끌려나간 후 태무는 다시 단상 중앙에 서서 동요하는 주주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투명한 경영과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이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한서윤 이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태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쏟아지는 환호 속에서 태무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이겨낸 한 쌍의 나무처럼 견고해 보였다. 언론은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속보로 타전했고 재벌가 며느리의 화려한 방역, 내조의 여왕, 회사를 구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을 향해 수많은 마이크가 들이대어졌다. 기자들은 서윤에게 그동안 정체를 숨긴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서윤은 태무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한 태도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신은 그저 남편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태무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답변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대중들은 새로운 여성 리더의 탄생에 열광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태무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서윤을 와락 껴안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서로의 천이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태무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생했다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태무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 물었고, 태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CEO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 직원들은 두 사람을 향해 허리 숙여 깊은 존경의 인사를 표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서윤을 향한 경외심과 태무를 향한 충성심이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 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구원자로서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태무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서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위치와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무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부터는 숨지 말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라고 격려했다. 서윤은 태무의 손을 잡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는 듯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잊은 듯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학그룹 본사 앞의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최 전무와 그 일당이 구속된 이후 회사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듯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투명해진 경영 시스템 덕분에 해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태무 사장과 그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아내인 한서윤 전략기획본부장이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지하 문서고의 유령이나 촌스러운 계약직 사원이 아닌 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최상층 태무의 방 바로 옆에 마련되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완벽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배치였다. 서윤이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예리한 판단력과 냉철한 카리스마는 사내에서 얼음마녀라는 별명을 얻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공정함과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숨 가빴던 일들을 회상했다. 거짓과 위장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태무와 쌓은 신뢰는 그 무엇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계약 결혼이라는 꼬리표가 미해결 과제처럼 남아있었고 그녀는 이제 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태무가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태무는 서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오늘 저녁 스케줄을 모두 비워두라고 말했고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윤이 무슨 날이냐고 묻자 태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날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윤은 그가 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차렸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퇴근 시간에 혼잡함을 뚫고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강남의 콘레드 호텔로 향했다. 호텔 레스토랑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처음 만났던 그날과는 천양지차였다. 태무는 일부러 서윤이 촌스러운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던 그 구석진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그때에 늘어난 니트와 뿔테 안경 대신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태무는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한없이 다정했다. 태무는 와인잔을 채우며 그때 당신이 뜨개질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귀엽다고 생각했어 라고 고백하며 장난스럽게 운을 뗐다. 서윤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그때 당신이 내 손에 굳은 살을 지적했을 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어요 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에피소드들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녹아 있었다.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첫 만남이 이제는 둘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태무는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우리의 시작은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윤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태무는 상자를 열어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며 이것은 계약의 증표가 아니라 사랑의 서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서윤, 나의 전략가이자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여자.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 나와 결혼해주겠어 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그 말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던졌던 결혼하지 라는 건조한 제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와 온기를 담고 있었다. 서윤은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며 태무를 바라보았고 그가 내민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섀도우로만 살았을 거예요.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줘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다. 태무는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며칠 후 최 전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는 초의 전무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고 그를 기다리던 수많은 피해자와 주주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환호했다. 태무와 서윤은 방청석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다. 악은 스스로 파멸했고 선은 인내 끝에 승리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태무와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사제를 출연하여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서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고 태무와 서윤은 모처럼 휴가를 내어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거닐며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태무는 서윤에게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했다. 서윤은 태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가 함께라면 그 파도마저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팀이니까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와인 잔을 기울였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태무는 서윤을 뒤에서 안으며 당신을 처음 만난 날 촌스러운 옷차림 속에 숨겨진 보석을 알아본 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태무의 품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그 투자는 평생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할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입맞춤을 나눴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격정적인 열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였다. 다음 날 아침 태무와 서윤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들의 모습은 생동감으로 넘쳐 흘렀다. 서윤이 태블릿 PC를 꺼내 데이터를 분석하자 태무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적절한 조언을 덧붙였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조화로웠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지자 태무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준비됐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 서윤은 태무의 손을 꽉 쥐며 언제든지요. 당신이 있는 곳이 곧 나의 전장이고 나의 안식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한 미소를 지었고 차는 힘차게 도심 속으로 질주해 들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챕터의 서막이었다. 1년 후 대양그룹의 신제품 발표 회장은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자 세련된 임산부복을 입은 서윤이 등장하여 유창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 있었지만 그녀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은 여전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태무는 그런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말을 마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박수를 보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무대 뒤 대기실로 돌아온 서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태무는 서윤을 부축하며 우리 튼튼이도 엄마가 일하는 걸 아는지 발차기를 엄청 하던데 라며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 닮아서 성격이 급한가 봐요. 벌써부터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네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대기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가족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촌스러운 옷을 입고 위장했던 여자와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서로의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갈 위장 없는 진실한 삶의 교향곡은
언제나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이다.